얘들아, 안녕! 안녕.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요법 교과서를 같이 정리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학습지로 같이 봤던 내용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우리 교과서로 130페이지고요. 130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그림이 나와 있네요. 민법은 가족관계도 적용될까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족관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 권리랑 의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도 가족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림을 봤더니 첫 번째는 뭐 결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기를 출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유언장이라고 적혀있어요.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가족 구성원 간에 성립하는 법률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다가 조금 내려서 볼게요. 같이 보자면은 혼인과 이혼에 따른 뭐 권리 의무가 있겠죠.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관한 거, 그죠? 자녀 양육에 관한 거, 자녀 양육에 관한 뭐 부모의 권리 의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같은 문제도 있겠죠. 이러한 권리 의무가 민법에서 다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 갔더니 이제 부부관계, 법률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화면을 좀 지우고 볼게요. 여기 만화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춘향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한 번도 몽룡씨를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춘향씨 몰래 혼인신고를 해서라도 춘향씨와 부부가 되고 말겠어. 막 해버리네 그냥. 신기한 애입니다. 몽룡이 이상해요. 볼게요. 그림에 나타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려면은, 혼인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그거는 올바른 혼인으로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적인 요건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인데 그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혼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볼게요. 혼인 당사자 중 한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 동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게 성립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이라는 거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 기초적인 단위를 제대로 법으로서 규정을 안 해놓는다면 마구잡이로 혼란스럽게 되겠네. 그러면은 가험한 세상이라고, 가정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 사회 전체가 올바르게 되는데 그거를 법으로 규정을 안 해놓는다면은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된다?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어떻다? 법으로서 정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형성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뭐라고? 가정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법으로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혼인에 따라서 나랑 그 상대방과 거기서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족 관계가 발생하겠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법으로서 규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것 하나 더 적어놓으면 되겠죠.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다. 그죠? 민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생겨난 거고, 그 사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권리, 의무가 많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혼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이제 교과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니까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 아까 위에 그림에서는 유효하게 성립이 안 됐는데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인이란 우리 흔히 결혼이라 하는 거 이제 혼인이라고 부릅시다. 법에서 혼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니까. 혼인이란 어떻다고? 남녀가 부부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부부로 되는 거죠. 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랑 여자가 부부로 되는 일을 우리가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다고? 우리가 좀 로맨틱하진 않지만 계약입니다. 계약. 일종의 계약에 해당해요. 그래서 혼인은 어떻다? 남자랑 여자 사이의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인데, 그럼 이러한 계약이 어떻게 해야지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냐?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 번째, 어떻다? 혼인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정 연령에 도달해야 됩니다. 몇 세 이상?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만 18세는 우리가 만 19세 미만은 뭐였니? 미성년자였잖아. 그치? 만 18세가 넘긴 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법률행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직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 18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어떻다? 혼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데 만 18세, 아직 여러분들은 만 18세가 안 되긴 했지만 만 18세가 돼서 막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냥 1년 참았다 하세요. 알았죠?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관계 등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한마디로 근친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근친 안 된다라는 겁니다.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 국가이기 때문에 중혼, 결혼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다시 하고 싶으면은 이 전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이혼을 하고, 취소를 하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요건 네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그 다음에 적정 연령에 달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친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중혼이 아닐 것. 그죠? 이렇게 네 가지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여기까지 갖춰졌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너네는 정말로 결혼할 의사가 있구나. 이 네 가지가 갖춰졌으면 우리가 너네는 정말로 결혼할 의사가 있구나. 사실혼까지는 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진 사실혼이 되는 건데, 사실혼에서 이제 정말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뭐냐면은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뭘로 된다? 법률혼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 의무에 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형식적인 요건까지 갖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사실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어떻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만 인정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부긴 하지만 너네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야라는 소리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까지 갖춰야지만 우리 민법상에 민법상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참고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건
혼인신고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혼인신고 없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고요. 뭐만 없다?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은 안 갖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랑 대비되기 또 뭐가 있냐면 동거죠, 동거. 동거라는 거는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냥 같이 산다는 거에 합치가 있을 뿐이지 부부가 된다는 의사 합치가 있나요? 없죠. 그죠? 얘는 혼인에 실질적 요건도 안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엄연히 달라요. 요건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려면은 인터넷 접수 될까요?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시구음면에 장에게 서면으로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132쪽이고요. 쭉쭉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132쪽 같이 볼 건데 잠깐 지우고, 그러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인 효과들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죠? 동거의 의미가 발생하겠지.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배우자 관계가 됩니다. 배우자 관계가 되고, 배우자가 기존에 있었던 배우자의 혈족들 있죠. 배우자의 혈족들. 그 배우자의 혈족도 어떻게 돼? 이제 나의 친척이 되는 거지. 친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의 혈족이 어느 범위까지가 나의 친척이 되냐, 친족이 되는 거냐, 그건데, 그걸 일단 배우자의 가족, 인척관계라고 합니다. 인척관계. 인척관계라고 하는 건 혼인으로 생긴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인척이라는 말은. 알았죠? 혼인으로 형성된 친족. 그래서 혼인으로 생긴 친척. 그래서 인척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인척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상속권이 생기죠. 상속권. 이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거 상속 배우면 애들이 맨날 이제 이게 얘들아 폐륜적인 짓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얼마큼 상속이 돼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있다? 그럼 하지 마요. 알겠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일이 닥치면은 다치고 정신없으니까 좀 미리 배워놓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좀 이상해. 그지?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상속권이 형성이 되고 여기 말을 안 했구나. 인척관계가 되는데 인척관계가 되는데 어디까지가 범위냐? 어디까지? 배우자의 사촌까지입니다. 사촌 이내에 인척도 이제 나의 어떻게 된다? 친족의 범위에 들어온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이 된 거야. 그죠? 법적으로. 그 다음에 상속권 생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또 뭐가 있냐면, 부양도 해야 되지만 같이 살아야 되고요. 서로 도와야 되고 부양도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정조의 의무도 있죠. 정조. 그죠? 이 네 가지의 의무가 생겨납니다. 부양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재산 누구 거야? 내 겁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은 누구 거야? 내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벌어들인 재산은 별도로 관리하자고 해서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결산제란 부부 각자가 자신의 특유재산을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사유재산제라는 거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게 사유재산이지. 그러니까 나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한다? 공유 재산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막 다 이제 동의를 구하기도 힘들고, 뭐 마트 갈 때마다 전화해서 동의할 거냐, 난 동의 안 할 거다, 나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너는 왜 소고기를 사냐, 소고기는 결제하지 말아라. 복잡하죠. 그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권리가 또 인정이 되냐면, 일상적인 가사 생활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대리권을 인정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생활이나 집안일 같은 거에 있어서는 서로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마트에서 장보기 식자재를 산다던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안을 꾸려나갈 때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 없이 그냥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빡빡하게 하면 살기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대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대 책임입니다. 부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볼 건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만 18세가 결혼을 한 거야.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럼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성년으로 간주 봐주는 겁니다. 왜? 우리 옛날 말로 상처 튼 거 아니야. 그지? 남자들 상처 틀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회 경험이 풍부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어른으로 봐주는 게 어디서만? 민법상에서만 봐주는 거야. 민법상에서 자유롭게 법률행위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능한 거지, 공법상에서의 어떤 공법이라든지 뭐 선거법이라든지 여기서에서는 성년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민법상에서만 해당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년 의제에 관련돼서 한번 조문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민법 제826조의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미성년자라도 18세인 경우 법정 대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간주하여 민법상 행위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일방으로 취소할 수 없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어떻다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더 이상 미성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볼게요. 생활 속 법 이야기. 부부 재산 약정 등기제도와 부부 별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한마디로 그 재산을 미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자고 계약서 작성하자는 소리야. 미리미리 계약서를 쓰자는 건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할 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부부 재산 약정 등기제도. 먼저 등기를 해야 돼. 등기라는 거는 등기소에 어떤 국가기관에 신고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 등기는 누구나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파트에서 또 등기에 관련해서 또 보도록 하고, 일단 읽어볼게. 부부재산 약정 등기란, 뭐 이상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 후의 재산 소유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정한 후 등기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등기해서 그거를 다 실제 생활을 안 해보고 알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대 효과. 특히 언제? 이혼에 따라 이혼할 때 이혼할 때 좀 이상해.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좀 정해놓는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혼의 때는 재산 분할이나 상속 관련 분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상속 관련 분쟁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하는 건 조금 그래요. 읽어볼게요. 요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인 당사자 간 협의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대.
내용에 대해서는 혼인 당사자 간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하면 되지만 문제는 뭐야? 반드시 언제? 혼인신고 전에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언제? 혼인신고 전에. 살아보기도 전에. 아직 부부가 되지 않았지만 뭐 일이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합니다. 등기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라는 건데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조금 그렇습니다. 부부 결산자와의 관계 보면은 만약 혼인신고 전에 별도의 부부재산 약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부부 별산제를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제 생각에는 미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 상속 관련 분쟁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혼인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또는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등기하는 건 조금 나는 좀 그래요. 좀 그래.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추후에 어떠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이제 혼인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혼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에 관련돼서 그래도 어떠한 사유로 이혼이 되고 이혼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뭐 하는 거야? 생존한 동안에 사망하는 경우 아닙니다. 생존한 동안에 부부관계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남남 되는 거야. 더 이상 친척이 아닙니다. 볼게요. 이혼은 부부가 생존한 중에 뭐야? 생존한 중에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협의상 이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해서 우리 이혼하자, 갈라서자, 그래 좋아 헤어지는 겁니다. 그거요. 읽어볼게요. 협의상 이혼은 이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법원 가서 너네 진짜 법원에서 너 우리 이혼할 거예요. 법원에서 묻겠지. 너네 진짜 이혼할 거야? 네, 이혼할 겁니다. 그래? 그럼 이혼해.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나도 많은 우발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이혼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법원에서는 야 그래 좀만 더 생각해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 말이 알죠? 유명한 말. 사랑과 전쟁에서. 그것처럼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그래서 뭐 사유나 동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솔한 이혼이랑 그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을 두고 있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는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우리 이혼할 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혼할 거야. 첫 번째죠.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건데 바로 그냥 이혼 의사를 바로 확인받고 하는 게 아니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숙려 기간을 거치는데 자녀가 있으면은 3개월 동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고요. 3개월. 자녀가 없으면은 4주 뒤에 뵙겠습니다. 1개월입니다.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네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숙려기간을 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려기간을 거쳤는데도 그래도 이혼을 할 거다. 그러면은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써있었죠. 여기 이혼 숙려기간. 양육해야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때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둔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안 된 거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이제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뭐 양육권에 관련돼서 될 수도 있고요. 재산에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위자료 관련돼 될 수도 있고, 사유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판 전에 한다 그래서 조정
미리에라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 전치주의.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정위원들이 막 설명을 해줘. 근데 그때 조정이 성립하면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조정이 실패한 때에는 이때 소송이 진행되며 소송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되어 있는데 한번 보자면 읽어볼게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뭔가 잘못을 했겠죠. 그죠?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갖다 버린 겁니다. 그죠?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랑 또는 여러분이 막 결혼했을 때 장인 장모가 여러분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혼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우리 엄마 아빠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혼 사유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잠수 탔죠? 아니면은 실종됐거나 그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대한 사유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지. 난 이것 때문에 도저히 결혼생활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 주장을 해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제 보면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지우고 협의상 이혼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혼 의사를 확인을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에. 이전에 이제 서로 의사협치가 있어야 되겠지. 의사협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우리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혼할 거면은 자녀 있니? 있으면 3개월 동안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자녀 없으면은 4주 뒤에 뵐게요.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 이혼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확인서를 첨부해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기간 경과 시에는 이혼 확인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차마 이게 접수를 못 하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혼 안 한 거다.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 또 열심히 혼자 떠들다가 끊겼어요. 다시 볼게. 재판상 이혼 절차. 이거는 다시 볼게요. 재판상 이혼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소송에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때요? 소송 가면은 너무 진흙탕 싸움 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정위원들이 말을 해줍니다. 거기서 조정이 되면은 확정 판결을 받은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송 가야죠. 그죠? 소송 가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남는 거고요. 이혼 신고 이제 여기저기 가서 판결서를 갖고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맨 밑에 볼게요. 협의상 이혼 과정에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반드시 협의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법 제834조에서 837조의 2를 참고해서 알아보자. 뭐가 있냐면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양육비 지급 방식.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면접 교섭권에 관련해서도 정해야 되겠죠.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 지급 방식, 그 다음 면접 교섭권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법적 효과, 이혼하면 이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관련된 건데 지우고 볼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부부관계가 없어지겠죠. 그죠?
더 이상 부부관계, 배우자가 없어지고 배우자로 인해서 생겼던 친척들도 그 인척, 사촌이네 인척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정리해볼게요. 배우자 관계가 회수되고요. 혼인을 통해 형성된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 관계도 모두 종료됩니다. 그리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일방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자녀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그리고 부모 또는 모가 엄마 또는 아빠가 자녀를 만나는 면접 교섭권도 인정이 되고 자녀가 엄마 또는 아빠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자녀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권. 이제 공동의 재산으로 생겼던 건 이제 어떻게 나눌 건지 내 재산 내놔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협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분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재산 분할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써있죠. 재산 분할 청구와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됐었다가 이제 또 까다롭게 해결이 되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볼게요. 밑에 보면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선생님이 바람을 핀 거야. 근데 내가 바람을 피고 내가 이제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걸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겁니다. 한번 그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1. 갑은 1976년 을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다. 결혼 후에 이런저런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엔 다툼이 잦았다. 그러던 중 갑은 1996년 다른 여성 병과 교제했고 1998년에는 병과의 사이에서 딸까지 나왔다. 2000년부터 아예 집을 나와 병과 동거하기 시작한 갑은 을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주의랑 유책주의가 있습니다. 밑에 그게 나와 있는 건데 좀 올려서 볼게요. 보면은 나는 파탄주의 입장이야. 파탄주의란 건 뭐냐면 가정이 파탄 났으면은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든 책임이 없는 사람이든 누가 신청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파탄주의 입장이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불문하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해. 따라서 법원은 갑의 이혼 소송을 받아줘야 해라는 겁니다. 이 사람 파탄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죠? 나는 유책주의 입장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책임이 있는 사람, 이혼에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책주의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어. 그죠? 따라서 법원은 갑의 이혼 소송을 받아주지 않아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파탄주의적인 입장인지 유책주의적인 입장인지 여러분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판례, 우리나라 입장은 어디의 입장이다? 유책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 유명 홍상 이 감독, 영화 감독이야. 이 사람이 뭐 아내가 있는데 뭐 젊은 배우 김민땡이랑 지금 바람 피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아무리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유책주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이랑 이혼에 관련돼서 같이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녀 관계가 또 등장합니다. 그 자녀 관계는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는지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얘들아, 안녕.